반갑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한산업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한국시뮬레이션학회, 상계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중계공학술대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치자마자 제가 우리 조교와 같이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산업공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산업공학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공학을 소개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산업공학을 홍보하기 왔는데, 혹시 산업공학을 들어보신 분, 산업공학이 뭔가 조금 감을 잡고 있으신 분? 오, 초등학생 같은데.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한 15분 정도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교 학생도 광주 무슨 고등학교? 광주 고려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다음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오늘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또 다른 대학원생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는 광주 출신이 2명이나 있는데요. 그 학생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려왔는데, 어쨌든 우리 실험실이 광주와 굉장히 인연이 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 소개에 거기 좀 빠져 있는데,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 제 소개를 한 3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마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들어보셨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경영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부산대학교에서 20년 정도 교수직을 하다가 모교의 부름을 받고 7년 전에 서울대학교로 옮겼습니다. 자, 제 이력 중에서는 기술사 혹시 들어보셨죠? 기술사 수석 합격 1998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제 학생들을 굉장히 잘 지도해서 굉장히 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상 받을 학생들 쭉 리스트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이 받았고요. 학생들의 그런 경진대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가서 우수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을 계속 받고 계속. 제 취미는 낚시. 작년에 제가 서울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학술연구상을 받았는데요. 공대에서는 2명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대는 잘 알다시피 기계나 전기전자, 재료 이런 소위 말하는 큰 학부들의 교수들이 많이 받는데, 산업공학과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받았고요. 상금은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평생 기부한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제 정년퇴임까지 기부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산업공학회 차기회장인데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논문은 100여 편 썼었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내용을 좀 일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그런 재난 관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외국 책에도 교과서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 이름 나오죠. 제가 했던 그런 연구 결과들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공학은 제조업 중심의 학문이다. 경영학의 일종이다. 물리학, 생물이 중요하다. 중앙관리자를 키우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거죠. X는 틀린 겁니다. X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조업뿐만 아니라 산업,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공학이 바로 산업공학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폈다. 그러면 어떤 전공은 굉장히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경쟁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몇 년 전에는 또 조선업이 좀 힘들었죠. 지금은 조선업이 좀 나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특정 산업에 국한된 전공을 가지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공학은
전체 산업이 다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업이 조금 시들하면 또 통신업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통신업이 또 시들하면 제조업에서 우리가 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전방위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관리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CEO가 뭔지 알죠? CEO, 대표이사.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꼭 대표이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를 키우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올 때 운송, 그죠?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 타고 왔죠, 그죠? 그런 걸 타는 것도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우리 세상은 전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머님께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매한다. 그럼 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 채널을 거쳐서 최종 그런 슈퍼마켓에 배송을 해야 되죠. 그런 것도 다 시스템이고요. 교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시스템, 정보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고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산업공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낭비와 비효율의 제거, 그래서 시스템이 좀 잘 돌아가도록 하는 학문이 산업공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잘 알죠? 우리 지휘자, 유명한 정명훈 지휘자도 있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이 콘서트 같은 데 가시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은 바로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물론 각각의 연주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연주자들이 자기의 역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바로 산업공학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선도한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개발됐을 때 그 스마트폰에 그 안에 그 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배치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도 다 산업공학이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떤 전공은 한쪽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 숲을 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학의 어떤 미국 산업과학과의 그런 보시면 교수 수가 다른 학문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로공학과, 도시공학과, 항공우주보다 훨씬 더 교수 수가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 통섭의 학문이라는데 산업공학은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물리, 생물, 물론 잘해야 됩니다. 물론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지만은, 그런 과목보다는 수학이나 통계나 국어나 영어가 더 중요한 학문이 산업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물리학을 못하고는 산업공학에 입학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잘하고 들어와서는 이제, 들어와서 더 활용될 수 있는 과목은 수학이나 수학 중에서도 확률 통계 또는 미적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산업과학의 발전 역사인데,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지만은 중요한 그런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시스템이 되면서 포드의 자동차 생산 라인 기사나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그런 거라든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여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과학적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고요. 뭐 시험 강의에서 요거는 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산업과에 대해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강의하지만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궁금한 부분은 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동아 사이언스 TV인지 모르겠는데 공대가 좋아라는 검색을 하면 각 전공별에 대해서 서울공대 교수님들이 설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학 부분에는 저와 또 다른 요즘 한창 히트를 치는 빅데이터 쪽에 조성준 교수님과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그걸 보시면 뭐 잠깐 켰다가 해도 되는데 어쨌든 생략하고 그 동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굉장히 조선일보에 한번 크게 뜬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2년 반 정도 전의 기사인데
산업공학과 CEO가 뜬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공학은 CEO를 배출하는 학문이라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뭡니까? 바로 실제 이렇게 이런 대기업에서 전부 이제 이 LG전자 권영수 부회장이라는 분이고요. 삼성전자, LG전자, 여기는 SK텔레콤 사장이 있는데 지금 SK CNC 사장입니다. 다 산업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분 알죠? 제 6년 후배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카카오톡 개발한 김범수 의장입니다. 이도 서울대 산업공학과 86학번이고요. 저보다 6년 후배. 이분 누군지 알죠? 팀쿡 알죠? 팀쿡. 애플의 사장도 미국 어번대학교 산업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가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도 또 뭐죠? 제가 인터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김범수. 애플, 미국 어번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아까 말씀드린 권영수 대표이사, 고동진 사장. 학교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성균관 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그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장동연, 그죠? 아모레 퍼시픽 사장님도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그죠? 뭐 이우종, 뭐 끝이 없습니다. 권봉석. 자, 그래서 산업과학은 CEO를 만드는 학과다라고 제가 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그 동영상에 제가 산업공학은 뭐뭐뭐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산업공학은 땡땡땡이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다. 세자. 산업공학은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누구라고 했을까요? 산업공학은 7번. 손흥민 아니고 산업공학은 박지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박지성이라고 했겠습니까? 박지성이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좋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 산업공학은 박지성 선수는 뭐라죠?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중간에 조율도 하고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 우리가 그걸 뭐라 하죠 보통? 그런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공학은 박지성이다라고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공학의 적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산업공학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소개는 안 하지만은 그런 광고가 있죠. 침대는 과학이다. 그런 광고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런 쪽에 인간공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인간공학도 산업공학의 한 줄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이런 것도 다 산업공학의 분야고요. 그렇지만 가장 오래된 산업공학의 분야는 바로 생산관리, 물류관리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물류관리는 뭔가 하면 어떻게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배송, 그죠? 여러분들 택배라든지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공장에서 유통업체까지 보낸다든지 또는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것인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는 것이 바로 생산관리, 물류관리인데요. 그래서 아마존이 물류센터 직원들을 통제하는 방식을 보시면 어떤 직원들에게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해서 물건을 픽업을 하고 물건을 이렇게 담아서 배송 준비를 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다 산업공학 알고리즘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동영상이 틀릴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잠깐 틀어보죠. 틀리나? 농산일은 사람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기계가 알아서 물과 비료를 주고 수확도 하는 IT 기술이 착착 발전하고 있습니다. 류덕기 기자입니다. 재배시설 안에서 토마토 60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줄기마다 칩이 하나씩 꽂혀 있습니다. 칩을 통해 줄기 속으로 흐르는 물의 양과 영양분 농도를 실시간 측정합니다.
부족하면 자동으로 수분과 양분이 공급됩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자율 제어, 이른바 스마트팜인데 수확량이 3배나 늘었습니다. 자, 시간상 상승하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그런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 다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그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조절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산업공학의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라라고 아마 어머님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에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의류 생산 업체입니다. 자, 이 자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의류 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올해 어떤 색상의 옷이 어떤 디자인의 옷이 유행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그런 수요를 파악하고 나서 생산을 하게 되면 좀 늦게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수요를 수집하고 그 수요에 대응해서 신속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내어놓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니클로 같은 회사도 굉장히 저가의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잠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그 생산 물류 관리를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휴 관리 같은 것도 아까 앞에 나왔던 사물 인터넷을 사용해서 제휴 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의류업체 같은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를 굉장히 빨리 예측을 하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 데이터 기반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수요 예측하고 최적으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자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회사들 말고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의 지브라라는 그런 회사도 IoT 물류 혁신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트럭에 물건을 적재하고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물류에 활용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 블록체인을 한번 보시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형태고요. 모든 정보와 보안이 중앙에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에 동일한 거래 정보를 복제해 두는 방식으로, 또 한 번 기록되면 함부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 또는 기관의 소유가 아닌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걸 써서 실제 우리가 어떤 중간에 어떤 조작이라든지 변질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추적하는데 월마트가 IBM과 같이 협조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영어로는 트랜잭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전체 블록체인 거래 장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그렇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발견된 경우는 역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우리 원산지 표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역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과연 이 제품이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삼성 SDS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 산업공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삼진어묵이라고 꽤 유명한 그런 어묵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어묵 회사와 실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원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중간에 유통되고 배송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응용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경찰청하고 같이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진입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한 긴급상황 대응 알고리즘 연구용 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들어올 때 요 뒷문이 좀 잠겨 있는 걸 보고 우리 좀 돌아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건물에서 뭐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이런 인명들이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밖에서는 이제 소방서에서 연락받고 이제 우리를 구하러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진입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해서
어떤 경로로 대피를 하라. 근데 우리 문이 가깝다고 그 문으로만 다 몰리면, 그죠? 서로 복잡해지고 서로 밀치고 하다가 사실은 더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쪽 앞에서 5줄까지는 A라는 경로로 나가시오. 또 뒤에서 5줄까지는 조금 멀지만 B라는 경로로 나가시오. 그렇게 만약 분산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해 준다면, 그죠? 사실은 인명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이 아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안에 알고리즘을 넣어서 실제로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이제 대피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것도 아마 시뮬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실제 각 건물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 경로로 나가고 이 사람들은 나가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안에서 제시를 해주고, 실제 그렇게 따랐을 때 몇 명이 구조될 수 있느냐. 골든타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몇 분 안에 탈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이런 연구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다양한 걸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도 저희들이 한 건데요. 접이식 컨테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접이식 컨테이너 아마 여러분들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접이식 컨테이너.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자, 뒤에 손든 학생?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게 접이식 컨테이너인지. 네? 소리 잘 안 들리는데. 상자처럼? 정답입니다. 이제 사실은 조그만 기념품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학생을 위해서 조그만 기념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 이번에 학술대 하면서 우리가 그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자, 접이식 컨테이너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고, 사용할 때는 펴고 하는 것이 바로 접이식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접었다 폈다 하겠습니까?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응?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물론, 이 학생? 보관의 공간을 줄이려고. 또 정답입니다. 오늘 기념품이 몇 개 준비를 안 했는데. 이 학생. 자, 보관 공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죠. 미국으로 수출할 물건이 많죠? 물건을 수출할 때는 컨테이너에 물건을 꽉 씌워서 보내는데, 돌아올 때는 미국에서 수입할 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20년 전만 해도 거꾸로였는데, 20년, 30년 전에는 머리 가발이나 이런 것만 수출하고 우리가 전부 다 수입해 왔는데, 지금은 역전이 됐죠. 그러면 수출할 때는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데, 올 때는 물건을 실어 올 게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컨테이너를 놔둘 수는 없죠. 왜 놔둘 수 없습니까? 가져와야 또 실어서 보내죠. 그런데 기존 컨테이너 어떻게 됩니까? 안 접히면 컨테이너는 안에 물건이 실리나 안 실리나 똑같이 돈을 받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에 1000kg 1톤을 실어도 200만 원. 안에 텅텅 비어도 200만 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 때 만약에 접어서 4개를 하나의 공간으로 차지하면 운송비를 4분의 1만 지불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되는 것이 접이식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이식 컨테이너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애니메이션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저걸 이제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는데, 가다가 컨테이너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컨테이너가 실다가 이렇게 기어동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서. 오, 이 초등학생한테 선물 주고 싶었는데, 너무 축하합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 잠깐 빌려줘요. 자, 여기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방금 말했죠? 무게중심이 한쪽에 많이 실리면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고려한 그런 죄송합니다. 이 선물이 한 개인가밖에 안 남아서 많이 주고 싶은데 제가 한 100개를 준비해 와야 되는데 제가 회장사직으로 몇 개를 많이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Container packing problem with balance concern. 밸런스는 우리말로 바란스, 영어로는 밸런스. 뭡니까? 바로 이 무게중심을 고려해서 물건을 실어야 된다. 한쪽으로 너무 무거운 것만 실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기우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국제학술지에,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었고요. 중요한 거는 특허도 냈죠. 특허증. 그죠?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특허증을 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산업과학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특허도 낼 수 있고 아직 돈은 많이 못 벌었습니다만 특허도 낼 수 있고요.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학문이다. 자, 그래서 접이식 컨테이너는 여러분들 네덜란드 들어봤죠? 네덜란드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나라는 작지만 인구는 100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강국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처음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접이식 컨테이너. 자, 그럼 다 보세요. 이걸 이제 접은 거를 패는 거죠. 패는 거를 이제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패고 심지어 사람이 또 잡아당기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0년 전에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는 시대에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대답을 잘하네요.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모터를 달아서 우리 거기도 마찬가지죠. 스위치, 이거는 모르겠는데 스위치를 내리면 쫙 스크린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듯이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걸 이제 실제로 잠깐만 틀어봐요. 실제로 개발했습니다. 작년에. 좀 빨리 걸립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 사람이 안 하죠? 뭘 버튼을 눌렀죠? 저절로 들어. 아까랑 다르죠? 네덜란드 거랑.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모터를 사용해서, 우리 학생이 말했듯이 모터를 사용해서 접었다, 폈다. 접은 다음에는, 그죠? 접은 다음에는 이것을, 한 번 옮길 때는 사람이 안 되니까 크레인을 쓰지만은 이걸 다 뭉쳐서 지금 4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다음에 실으면 요걸 이제 기존 컨테이너에 딱 그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컨테이너 트럭에 저렇게 실으면 본래 기존 우리가 표준 컨테이너는 하나밖에 못 실을 물량에 몇 개를 실어갑니까? 4개를 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산업공학이다. 너무 분야가 넓어서 산업공학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할 일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중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지금 중국의 그런 공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중국을 좀 이래 무시하거나 좀 우리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에 진학을 해서 이런 공학 기술들을 많이 발전시켜서 중국과 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축구 있죠.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고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도 우리나라 축구를 못 이기듯이 공학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인구는 많고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꿈나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저희들이 또 홈컨테이너 게임도 개발했습니다. 게임이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리니지 같은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물류 쪽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학습을 해서 실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핫 이슈가 뭡니까? 드론이죠, 드론.
드론, 여러분들 아마 드론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드론을 활용하여, 한번 틀어보세요. 드론이 굉장히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 상품 운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 항공기 드론을 군이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산간 오지나 재난 지역에 물품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2년 뒤에는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하영 기자. 15kg 무게의 보급품을 실은 드론이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갑니다.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착지할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며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군이 민간과 공동 개발한 군수품 수송 드론입니다. 지상 관제 화면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날아가고 경무선을 향해서 가는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바꾸려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최대 20kg을 실어 나를 수 있는데 미국 아마존의 택배용 드론의 4배 정도 되는 적재 중량입니다. 비행거리는 5km가량. 산간 오지나 재난지역, 전시 고립지역으로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위험지역,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에 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진이 나서 도로가 끊겼는데 그쪽에 고립된 사람들에게 약품이라든지 그죠? 식료품을 공급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착용을 해서 저희들이 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요 다양한 그런 드론 쪽에 주로 택배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요건 좀 생략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2년 전부터 내년 2월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드론을 활용한 재난 사전 대비 및 사후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 물류 시스템 연구다. 이게 뭐 이름은 복잡하지만 큰 아이디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트럭은 물론 물건을 많이 실어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트럭은 길이 끊기면 갈 수 없는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트럭과 드론을 같이 싣고 가서 최대한 물건을 싣고 와서 길이 끊기면 드론을 띄워보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는 뭐 5억 원이니까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데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스포트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국제학술지에 IEEE라는 굉장히 좋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Traveling Salesman Problem with a Drone Station. 그러니까 트럭과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자를 재난 지역에 배송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항상 논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재산권이 뭡니까? 특허입니다. 특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논문의 아이디어가 되는데요. 실제 드론이 없을 때의 배송 스케줄, 배송센터에서 드론을 운영할 때의 배송 스케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이디어를 낸 거는 드론과 드론 정류장을 활용한 배송 스케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트럭이 갈 수 있는 것과 드론이 갈 수 있는 것을 혼합해서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11월 말에 드론을 활용한 통합물류 운용 시스템이 그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고 이거는 좀 수요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벌어들이는 지적 수입으로 또 우리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학은 굉장히 그런 실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다양하죠.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뭐 접이식 컨테이너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배송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아까 우리 학생이 대답했듯이 왜 저렇게 수동으로 하지 말고 모터를 사용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철기원에서 무려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충분히 수동으로 하는 그런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그런 것보다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해운에 관련된 거고 이런 항공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결국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센터 이름이 창의가 들어가 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저 대학교 가고 하면 단순히 이런 주입식 교육보다는 이런 좀 생각을 자꾸 발전시키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우리 연구실의 다른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긴급 네트워크 운영. 이 무슨 아이디어인가 하면 이 보면 통신이 두절된 생존자, 어떤 재난이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막 생존자들이 흩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서울에서 그 통신구 화재가 나면서 완전히 뭐 금융기관까지 그 올스탑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던 데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그런 와이파이 장치를 달아서 띄워서 생존자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스마트폰이 안 되는 건 인터넷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와이파이 시설을 띄워줘 가지고 연결만 시켜준다면 굉장히 부모님도 이제 우리 아들이 잘 있구나, 저기 잘 있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다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존자에 우리가 드론을 띄우는 겁니다. 드론을 쭉 띄워서 띄우되 우리가 이 지역에 드론이 뭐 수천 대를 가질 수 없으니까 또 드론의 와이파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드론을 어떤 위치에 띄워서 가능한 많은 생존자들에게 통신 연결이 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구조 계획을 또 연구하는 것도 바로 우리 산업공학이 하는 학문이다. 무궁무진한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산업공학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엄청 많다는 뜻인데요. 데이터가 기존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학문이 바로 영어로는 디시전 메이킹인데요. 의사결정, 그죠? 우리나라 기업과 지금 일본 기업들 굉장히 잘 나갔는데 지금 반도체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반도체만 보더라도 일본 회사들은 도시바 하나 남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2등, 3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반도체가 지금 올해 수요가 좀 줄고 있지만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이나 또 되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떤 정도까지 확정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고 있죠. 그럼 후기 남기는 것까지 다 회사에서 이걸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데이터를 그죠? 가지고 또 의미 없는 데이터도 있고 막 욕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걸러내면서 어쨌든 키워드를 뽑아내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싫어하더라. 근데 한두 명의 의견은 굉장히 객관적이 아닐 수 있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의견이 수집되면 그거는 좀 객관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의사결정에 그럼 우리 제품의 이 디자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안 그러면 우리 제품이 뭐 좀 값이 비싼 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의사결정제에 제공을 해주는 그런 학문이 바로 빅데이터고요. 빅데이터를 가장 잘하는 지금 모든 학과에서 빅데이터를 한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빅데이터를 가장 잘하는 학문은 우리 산업공학하고 컴퓨터공학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다 유명한 쪽 우리 산업공학 교수님들이 그쪽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대가 좋아의 프로그램이 시즌1, 시즌2 이렇게 나가는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 학과 조성민 교수님께서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혹시 또 관심 있는 학생은 그쪽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 방법이나 수입된 자료를 강화하는 것이나 또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도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산업공학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용 사례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고객의 구매 행태에 따라 변경되는 판매량과 재고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재고 관리와 배송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또 부진 재고 제품은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그죠? 또 재고 수급이 어려운 제품은 조금 더 용량이 큰 거로 제시를 해서 고객을 확보하려는 그런 거. 또 중요한 것은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구매하거나 어떤 물건을 구매한 것들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A라는 책을 구매했으니까 B라는 책을 구매할 확률이 높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좀 지금도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책은 어떻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 이 회사에서 나의 성향을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지만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매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또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티맵 같은 거, 이런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또 한다든지 고객들의 또 정보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것도 다 빅데이터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또 재밌는 건데요. 요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비디오를 틀기 전에 자, 비슷비슷한 경쟁업체가 있다. 비슷비슷한 경쟁업체가 있으면 우리 회사가 저 회사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맛이 좋아야 되죠. 맛이 좋아야 되고 맛이 좋으면서 값이 싸면 더 좋겠고. 근데 맛도 비슷비슷하고 값도 비슷비슷하면 뭔가 경쟁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D 피자 이름 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미노 피자 같은 데는 그런 걸 했죠. 30분 안에 여러분들이 주문하고 나서 30분 안에 배송을 못하면 공짜. 그죠? 스파이더맨에도 나오죠. 그런 또 경쟁 전략을 가진 회사도 있었는데요. 자, 이 준 피자는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준 피자가 여러분들이 피자를 원하면 몇 분 내로 배달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인 준 피자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피자를 만들고 배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현해냈습니다. 준 피자는 인간과 로봇 모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반죽한 피자 도우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로봇들에게 건네집니다. 로봇들은 피자에 소스를 뿌리고 펴 바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후 부엌에서 일하는 직원이 피자에 토핑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이 피자는 다른 로봇에 의해 오븐에 올려집니다. 이곳에서 피자가 약간만 익혀집니다. 이 피자는 이후 배달 트럭 안에서 완전하게 조리됩니다. 이 트럭에는 56개의 오븐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피자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3분 전까지는 완전하게 조리되지 않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따끈따끈한 피자가 보장됩니다. 준 피자는 또한 인공지능으로 고객의 주문 습관을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준 피자는 들어오는 피자 주문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주문이 사실상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준 피자의 경쟁력은 뭡니까? 바로 따끈따끈한 피자를 배송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트럭에 56개의 오븐에 반쯤 익힌 피자를 싣고 가다가 언제쯤 이 고객한테 돌아가기 전에 4분 정도 전에 오븐을 익혀서 스타트해서 도착할 때 바로 따끈따끈한 피자가 배달되게 되는 거죠. 자, 저런 아이디어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데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뭡니까? 여러 수십 개의 피자를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로로 배송을 하고 언제쯤 그 고객이 피자를 받을 건가를 다 계산을 해야, 그죠? 오븐을 스타트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계산하는 것이 바로 산업공학에서 유명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아까 이제 논문의 제목도 그런데 어떤 경로로 어떤 고객을 방문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런 거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산업공학이다. 저 안에도 산업공학 기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연구, 제가 수행했던 연구인데요. LG 디스플레이라고 여러분들 TV나 TV의 그 액정이라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액정을 만드는 그런 세계적인 회사인데요.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완벽한 회사가 아니니까 불량이 발생합니다. 불량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불량률에 대한 클레임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해서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굉장히 성공률을 수행해서 그 회사의 그런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BGF 리테일은 어떤 회사인가 하면 편의점입니다. CU인가?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편의점 가보면 알겠지만 수백 개, 뭐 거의 수천 개 가까이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요. 수백 개 정도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 편의점 사장이 일일이 몇 개 남았지? 발주해야 되구나. 몇 개 남았지? 발주해야 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GF 리테일러에서 자동 발주 시스템, 그러니까 물건이 팔려 나가는 걸 보면 직접 그 선반에 가지 않더라도 결국 계산기가 단순히 물건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몇 개가 팔려 나오고 몇 개가 남아 있는가를 하는 컴퓨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 판매 시점 관리인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몇 개가 떨어지면 100개가 있었는데 10개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본사에 연락해서 200개를 갖다 주시오. 이렇게 발주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자문을 우리 실험실에서도 수행했고요. 신문기사가 있는데 아마 여기는 신문기사까지는 안 나온 캡처를 안 했는데 다음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수혜첩. 여기 보시면 사실 요거는 이제 산업과학의 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산업과학은 사실 전쟁 때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아마 나오지 싶은데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영어로 나옵니다. Operational research began in the First World War when science was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on military operations. In February 1917, German U-boats intensified their assault on Britain's Atlantic supply line, sinking 1 in 10 ships sailing every month. 1차 대전 때 유보트가 수송선에, 영국 수송선에 10대 중에 한 대를 다 격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이 수송선의 호위선을 크기라든지 어떻게 호위를 해야 되는가 200대 중에 한 대 정도만 격침당해요. 자, 영어로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산업과학 중에서 또 큰 분야인 경영과학이라는 그런 기법을 써서 어떻게 그 수송선에 호위선들을 배치하고 그런 크기라든지 이렇게 이동 경로를 함으로써 10대 중에 한 대가 격침당하던 걸 200대 중에 한 대가 격침하는 20분의 1로 피해를 축소시켰다. 그런 것이 이제 산업과학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저 전쟁이 끝나자 저기 관여했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산업과학이나 학문을 영국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생략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자, 스마트 SCM이라는 또 분야가 있습니다. 스마트 SCM이라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스마트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하죠 다? 여러분들 아마 영재학습을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산업과학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동영상이 되나요? 안 돼? AnyLogic is a development tool with a graphical interface that allows you to quickly model complex environments such as manufacturing and logistics, business processes, human resources, consumer and patient behavior, to name a few. If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as the saying goes, then a simulation is worth 1,000 pictures. Producing a simulation has a much lower cost and risk than a real-world experiment. A simulation is also much faster and more convincing than a PowerPoint presentation or Excel graphs. 자, 그 정도에서 스탑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재난 쪽에 할 때 시뮬레이션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실제 상황을 우리가 관측하면서 물론 연구도 할 수 있지만은 컴퓨터 모형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시뮬레이션이고요.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은 산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도구 하나가 바로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선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일일이 일하는 직원이 선반에 물건이 몇 개가 남았는지를 체크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자동으로 물건이 발려 나가는 부분을 이제 그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발주하고 하는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 선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시간상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쪽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놓으면 이제 가사 분담이 되니까 기저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실제로 기저귀를 일일이 열어보고 아 얘가 응가를 했구나 안 했구나 그를 체크하지 않더라도 밖에 이제 센서를 달아서 이런 지금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구나. 왜냐면 기저귀를 열었다 다시 붙였다 하면 아무래도 좀 애들한테도 그러고 하고요. 밖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꾸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건강 상태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물류창고에 그런 자동 요 밑에 보면 여기 실제로 밑에 로버트 키바라는 로버트가 물건들을 이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동영상이 나오나? 동영상 잠깐 틀어볼까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밑에서 이송 로버트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건 이송을 위해서 로봇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까지 진화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칫솔질 하지만 뭐 밤에 잠자기 전에 그냥 귀찮아서 빨리빨리 하지만 실제로 이런 과연 칫솔질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조금 불편하지만은 요 스마트 칫솔을 스마트폰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칫솔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lways strive to do the best job possible, but my dentist always finds areas that need more attention. The new Philips Sonicare FlexCare Platinum Connected is more than just an intelligent toothbrush connected to an app. Here's how you use it. First, connect your Philips Sonicare toothbrush to the app. Choose your preferred mode and intensity, and start your brushing routine, following the on-screen guidance. Gently glide the brush head from tooth to tooth. The location sensor in the brush indicates with a white line which surface you're brushing. The pressure sensor will alert you in real time to adjust. The scrubbing sensor will tell you if your brushing technique is incorrect. Based on your brushing session data, Touch-Up shows you where you've missed some spots and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go back for a second pass. It will give you another 20 seconds for each segment. You can track your progress. 자, 그래서 저기서 개발한 것은 결국은 스마트폰에 우리가 칫솔에 위치 센서를 달아가지고 제대로 어느 부분이 닦이고 있고 어느 부분이 제대로 안 닦이는가 이런 거를 스마트폰과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 쪽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업공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단 강의는 요 1시간 정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